지금 아주 그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요. 이게 참 많은 사람들에게 논쟁이 있거든요. 뭐냐면 재테크 수단으로 아파트 부동산 투자 이게 계속 유효할 것이냐? 이제 끝난 얘기냐? 왜 우리 일본의 경우를 봐도 이제는 집값은 이제 그냥 우리 거주의 개념으로 바뀌지 투자의 개념으로는 이제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제가 한번 거꾸로 여쭤볼게요. 거주와 투자를 같이 할 수 있는 재화가 우리나라에 있나요? 부동산 말고는 없죠. 네, 부동산 말고는 없죠. 그러니까 소유와 투자와 거주가 함께 갈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재화라는 게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 부동산밖에 없어요. 부동산밖에 없고 지금 시점에서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 27평짜리가 20억이 넘고 뭐 30억 가까이 가는데 그 가격이 맞는 거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격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그냥 그 가격인 거다. 그럼 이제 혀를 끌고 차죠. 그럼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냐 안 오를 것 같냐 물어봅니다. 그럼 그게 15억일 때 오를 것 같았어요 안 오를 것 같았어요? 물어봅니다. 대답을 못해요. 그 27평짜리 아파트를 15억 주고 살 때도 그때도 다들 미쳤냐고 그랬어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의 전체 유동성, 그러니까 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인가,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속 시원하게 좀 측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향후에 얼마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가 아니까. 근데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에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한 지가 대기 시간이 10년이었거든요. 10년? 10년이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에 그동안에 쌓였던 유동성,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코로나와 함께 터지기 시작한 유동성, 그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우상향으로 간 지가 채 이제 5년 정도? 4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느낌상으로는 올라가는 게 한 1년 정도면 이제 멈추지 않을까라고 제가 작년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면서 스톱하고 나서 또 윤전기를 돌리잖아요. 돈이 막 발행이 되죠. 또 막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없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갈까를 물어봤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오지 않았겠냐?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 다시 또 이렇게 돌려대니까 진짜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좀 겁이 나요. 겁이 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주요 강남권의 상승폭은 추가로는 더는 크진 않을 것 같고, 준 강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마용성 부분에 대해서 가격은 아직도 상승폭이 조금 남아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잔여 부동산들,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강남 못 타고 나면 마용성 타고, 마용성 못 타고 나면 이제 또 다른 데를 이제 찾기 시작하던 노도강, 금관구 얘기하잖아요. 참 이름들 잘 짓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찍어내다가는 그것들도 올라갑니다. 다. 네. 그러니까 골고루 그냥 다 네. 예. 전체적인 부피가 커지는 거죠. 부피가.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경제 원리로는 이렇게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또 이게 디플레이션 걱정이 할 정도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근데 사실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의 그 후폭풍, 후유증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돼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저도 이제 어느 시점이다라고 예측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참고로 빅샷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빅샷이 뭐냐면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그 옛날에 그 금융기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뭐냐면 대출을 프라임 모기지 말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지 말아야 될 사람들한테 대출을 하고 그것들을 조각 내가지고 상품화 시켜서 파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부실화돼서 돌아왔는데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금융기관들이 무너진 거죠. 그때 하락에 모두 다 더 간다, 부피가 커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 모두가 만족스럽다고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락에다가 배팅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에 관련된 영화예요. 거기에 보면 몇 가지 이제 징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저도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신간이 실제 상황이잖아요. 그게 네네. 일어났던.
근데 거기도 하락에 베팅을 했을 때 거기에 또 동조하는 투자자들이 있어서 돈을 베팅을 또 해줬고 네.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예상보다 그 기간이 유지가 더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겁나잖아. 계속 네, 적자가 네, 네, 커지니까. 네, 네, 네. 그래도 이제 끝까지 가다가 어쨌건 이제 그 큰 어떤 그 대박 어떤 이 수익을 내기는 했지만 네, 네, 네. 그걸 보면서도 저는 생각되는 게 이게 어떤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기간보다 조금 더 늦게 오는 게 네,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터널 자체가 향후 얼마쯤 지나면은 통과가 되는 터널인가, 그다음에 그 터널 끝에서 우리가 연착륙을 할 것인가, 경착륙을 할 것인가, 그 착륙 방식은 뒤집어져서 착륙을 할 것인가, 또 바로 착륙을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 또한 많이 궁금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투자 패턴은 결국은 만고의 진리를 꺼낼 수밖에 없어요. 만고의 진리를. 만고의 진리는, 대한민국에서의 만고의 진리는 좋은 것을 사는 겁니다. 결국은. 하방 경직성이 높고, 다른 사람도 사고 싶어 하고, 이게 설사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부피가 작아진다 하더라도 상대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 사람들이 그런 걸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보통 말씀하시는 그 핵심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도심에서 가장 중심적.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앞날 모르잖아요. 정말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저럴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분 말씀 들으면 이분이 맞는 것 같고 저분 말씀 들으면 저분이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예. 이러한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쨌든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네. 지금 투자에 배팅을 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입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기다리는 게 맞나요? 맨날 듣는 질문인데요. 우리 매수 타이밍과 관련해서 예. 제일 궁금하죠. 맨날 고민스러워요.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드려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의 포지션을 생각을 해보셔라라는 거예요. 본인의 포지션. 부동산은 듀레이션이 매우 깁니다. 매우 깁니다. 매우 긴 상황에서는 그 긴 듀레이션을 버텨낼 수 있을 만한 본인의 체력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무주택자라면, 그리고 중요 지역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면 저는 사야 된다고 봐요. 중요 지역은. 그리고 중요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 또 하나 갖고 싶은데 이게 자산 부피가 커지니까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으신 분, 그런 분들은 듀레이션을 버텨낼 수 있다 그러면 사십시오. 그러나 세금과 듀레이션에 그것도 포함되는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중요 지역을 이미 갖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그 다음에 2주택자, 3주택자 분들은 제가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먹고 살만 하신데 그분들이 뭐하러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고민해드릴 이유가 그분들은 없는 분들.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대부분 이제 무주택자나 또는 조금 늘리고 싶으신 급여 소득자이시면서 무주택자 또는 급여 소득자이시면서 1주택자인데 옮겨가고 싶거나 늘리고 싶으신 분들, 그분들이 사실 제일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건 사이클이기 때문에, 경기는 사이클이고, 일단 저희가 두 번의 큰 사이클을 겪었어요. 97년, 98년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겪었어요. 골이 깊으면 올라가는 것도 높고, 평탄화가 오래 가면은 나중에는 올라가더라, 또 내려가더라. 그런, 제가 듀레이션을 버티고 사이클을 버틸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사십시오. 예,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러니까 돈의 힘에 의해서 네. 본인이 잘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제가 첫 번째 전제를 깔았지 않습니까? 자기 체력을 생각을 해보시라고. 자기 포지션과 체력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가 뭐 어쨌든 지금 뭐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요. 이게 더 심해지든 혹은 뭐 이제 마무리가 되든 어쨌건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뭔가 인기 있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 필요로 하는 그 어떤 그 부동산 종류 같은 게 좀 달라지진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 뭐 당연히 궁금합니다만, 큰 틀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직주 근접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교외에 편안한 그걸 찾을 것이다.
그렇다고 강남에서 나오나? 그렇다고 마용동에서 나오나? 나와서 갈 데가 없어요. 까놓고 얘기해보면. 제일 좋아요, 거기가. 그거겠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핵심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코로나를 이유로 이제 빠져나올 이유가 충분히 보이진 없다. 않습니다. 예, 네, 이런 예. 거고. 그러면 반대로 신규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밖에서도 괜찮아 하는 이런 정도의 수요 이유는 충분할까요? 네. 근데 이제 그 새로운 수요가 크진 않겠죠. 신규 수요, 뭐 공급의 이야기는 합니다만 서울 주택을 살 수 있는 신규 수요는 여전히 두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두터운 수요 이외에 밑에 급여소득자들 중위라고 그러죠. 중위권의 급여소득자들의 급여를 유지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책 문제죠. 예. 그 가지고 계신 그 은행권에서의 그 채권들, 부실 채권들의 그 매물이 이제 지방에 그 공장들이 많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지방에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네. 지방의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까지 지방 부동산이 가격이 안 움직이다가 최근에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 주택에. 주택 가격이요? 예, 예. 네. 근데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그 전망이 좀 여러 가지 갈래로 좀 나뉘더라고요. 네. 괜찮다, 네. 혹은 점점 인구 축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안 좋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방 중에 특정 지역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특정 지역이라는 건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가장 크게 얘기하면은 부산, 대구, 광역시 중심. 네, 광역시 중심. 울산은 좀 하락폭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할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거긴 중호상대 공업이 이제 모여 있는 상황이어서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 도시에 부가 얼만큼 모여 있느냐가 문제예요. 결국은. 예를 들면, 거제도에, 이 지역을 얘기를 해서 좀 민망스럽긴 한데, 거제시 한가운데 있는 나홀로 아파트가 옛날에는 꽉꽉 들어찼었어요. 조선소가 유지가 될 때는 월세가 되니까. 그 외곽으로 나가서 빌라촌들이 월세 유지가 됐었어요. 그게 최근에 아파트 가격은 거의 한 30%가 부러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니까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주는 하지 않고 대부분 월세로만 돌리는, 전세로만 돌리는 그런 용도의 아파트죠. 물론 대단지에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가격을 잘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거제도의 노동자 또는 조선소의 노동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아파트들, 그분들에 대해서 월세 수입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부동산들은 가격 하락폭이 상당히 컸어요. 근데 반대로 부산이나 대구에 아직도 상업지가 유지가 되고 있고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조정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서 돈들이 움직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도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부 그런 대도시의 경우에는 의외로 이 아파트가 왜 이렇게 이 가격이지? 라고 싶은 데가 몇 군데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은퇴자들 혹은 이제 뭐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그 중년의 분들이 주로 그 대안으로 준비했던 것들이 상가라든가 꼬마 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월세 받으면서 노후를 네. 편안하게 보내려고 네. 많이 그런 데 투자를 해왔었죠, 이제까지.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사실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아주 어려워졌죠. 그 이전부터 어려웠지만 더 어려워졌죠. 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는 월세 내기가 힘들고 공실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네. 여기에 대한 투자 뷰는 어떻게 좀 바뀌는 게 있나요? 그것도 선호도와 비선호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선호도 지역이라고 하면 사실은 가격 조정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월세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사실 금리가 낮다 보니까 그 예금 이자를 받아 먹느니 차라리 월세로 돌려서 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할 텐데, 그게 안 나오게 되고 관리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면 가격이 조정받을 수밖에 없죠. 비선호 지역은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선호 지역의 꼬마 빌딩이나 또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계속 유효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선호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무엇으로 분간을 할 수 있을까요?
다 아시는 거 아닌가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선호 지역이고 사람이 많이 안 모이는 지역이 비선호 지역이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하나의 그 상권이 형성된 곳들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우리가 이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좀 너무 이렇게 공포적인 그런 시각으로만 봤었는데 아직까지는 네. 그것이 유동성의 힘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지금 현상 유지는 해나가고 있는 네네네. 상황이고 앞으로 좀 더 그러나 경계심을 갖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너무나 잘 요약을 해주셨고요. 저는 그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두 번을 겪으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폭에 대해서 포스트 코로나 책에도 이제 기재를 해놨습니다만 그 하락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켜봤던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점상으로도 뭐 10년 주기설 이런 거랑도 맞아 떨어지고 거래도 중단이 되고 그래서 이게 하락폭이 상당히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던 차였으나 최근에 5월 달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아직도 좀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현 시점만 갖고 이야기를 하자면 코로나 사태의 부동산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저는 지금 비교를 해주고 싶은 게 달러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엄청난 양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을 찍어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아직도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12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각 국가에서는 달러를 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도 그렇고 개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기축통화인 달러 외에 다른 쪽으로 유동성을 굴리고 또는 경기를 활성화시키면서 갖고 갈 수 있을 만한 재화가 달러밖에 없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주식시장은 너무 하락폭이나 등락폭이 너무 크고 또 비전문가가 할 때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고 그러면 남은 게 뭐냐, 금을 사기에는 또 좀 걱정이 되고 금값도 많이 오른 것 같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에서 소유, 투자, 거주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재화는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잘 없어요. 마찬가지로 강남의 부동산 가격, 마용성 부동산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는 이유는 해당 지역에 대한 대안이 무언가 있을까. 그러니까 동일한 대안이 여러 개가 많으면 가격이 낮아질 텐데 아직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경기 하락, 경기 위기와 오지 다른 이슈 때문에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설사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집 밖에 못 나간다 하더라도 그게 경기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부동산 하락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가에서 빚을 내서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그렇게 해서 유동성을 늘려서 지표를 유지한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뷰는 계속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코로나가 또 갑자기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니까. 네, 이러다 갑자기 확 전개가 돼가지고 경기가 팍 죽어가지고 확 떨어지면은 그때 네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냐 뭐 이렇게 좀 무섭긴 해요. 근데 현재 보는 지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 3개월 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좀 긴장감을 갖고 그러나 너무 두려워는 하지 말면서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네, 이제까지 포스트 코로나 저자이신 양석재 저자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